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르네상스 건축이라 함은 과거 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 그것들 위주의 중세 시대가 붕괴되고 나서 붕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부패, 그리고 자유상업을 통한 일반 서민의 부의 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가 성립된 15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 양식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르네상스 시대로 함께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과 건축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중세가 신중심의 세계인 반면에 이 르네상스는 고대를 이상과 규범으로 삼아서 인간을 다시 자각하고 인간 중심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유럽은 중세적인 조직에서 근대적인 조직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국가 체계가 확립되었고 또 이때 절대 왕정의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역 활동이 신장됨에 따라서 엄청난 자본주의가 싹트고 활발한 상공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 힘을 가진 새로운 부자, 그러니까 신흥 귀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타난 신흥 귀족의 대표 가문이 메디치 가였는데요. 뒤에 설명하면서도 이 메디치 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메디치 가는 예술 분야에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 상인의, 본인들이 상인이잖아요. 상인의 위용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 설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던 로마 시대를 회상하는 건물들을 많이 설계하고 또 요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많은 예술가들은 그동안의 중세에 엄격했던 종교 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인간성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순수한 미의식을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의 예술 양식을 모방하고 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과 종교가 아닌 인간을 표현하고자 했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을 들여다 볼까요? 자, 인본주의라는 용어는 중세 시대 신중심의 사고에서 개개인에게 중요성을 부여하던 르네상스의 사고를 나타내는 함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닌 인간을 주제로 신에 대한 예속과 봉건사회의 중세적 예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찾아보고자 했던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신과 인간이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치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신과 인간이 동급인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오마주해서 E.T.라는 영화,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저 어렸을 때 E.T.라는 영화가 나왔었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초저녁 아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텔레비전 아동 프로그램은 E.T.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인간 세상이 평등해졌다, 신과 인간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전파했던 80년대 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른 사고 방법의 차이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려 하였고 또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인쇄물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르지오가 그린 그림인데요. 마지막 사진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당의 내부와 트란셉트들이 있는 그리드 평면에 인간의 형상을 배치해서 감히 신 공간에 인간을 배치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심에는 그 르네상스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대적인 과학, 상업, 예술의 시작 그리고 엄청난 부로 인해서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르네상스는 위대했던 로마를 재생하자, 부활하자, 예술로서 더 승화시키자 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지위에 대한 재인식,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인본 사상이 중시되었고 이성의 시대, 그리고 사회 구조가 상업 발달로 인해서 자본에 의해서 재구성됐던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된 건축 재료와 구조는 주로 석재, 벽돌, 콘크리트 등을 주제로 해서 이용하였는데요. 이처럼 실제 구조는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뭔가를 쌓는 조적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인면을 마치 가구를 짜맞춘 듯한 가구식 구조로 표현했던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인데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돔은 시공에 있어서 경량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골조 구조를 만들고 그 외관에 그리고 그 내부에 마감하는 이런 이중 구조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재료의 발달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 더 큰 거를 만들려면 하중이 지탱이 돼야 되는 밑에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밑에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더 큰 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중으로 된 이런 더블 스킨 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의 법칙 추구에서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과거에 그 로마 시대 때 화려한 역사를 부활시키고자 수학적 비례체계가 우주의 질서를 표현한다고 여기면서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축을 표현하게 되고요. 또 주관적, 임의적, 감상적 양식이 아닌 확실한 규범과 법칙에 의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수학적 건축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반에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인간의 사회성과 세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수평, 그동안 고딕에서는 수직이 강조됐었잖아요. 그와 반대로 수평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고딕의 수직성과 비교되는 반대적 성향을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벽돌조로 구성이 된 건데 마치 쌓은 건데 마치 밖에서 보면 레고 블록 맞추듯이 딱 이렇게 결부돼서 맞춘 것처럼 보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구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것은 뒤에 가서 성당 건축에서 더 한번 언급이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돔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하중을 어떻게 견디게 할 것이냐, 과거의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과학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 기술이 발명되게 되고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더블 스킨, 얇은 두 개의 천정면을 가지고 이렇게 큰 돔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시대, 아까 과거 로마의 건축을 부활시키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복고주의입니다. 그래서 고전 건축의 구성 원리를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15세기에는 고전 건축미의 근원을 주범, 그러니까 기둥에 의한 비례, 질서, 조화임을 재인식하였고요.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말기로 가면서는 이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의 일반적인 질서가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고찰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과정, 그 결과물은 뒤에 가서 기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의 특징이었던 이 주범 양식과 함께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엔타블레처,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요 아랫부분, 여기 요 아랫부분 엔타블레처, 그 다음에 뭐 박공지붕, 여기 페디먼트, 여기 보면 페디먼트,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페디먼트, 그 다음에 코니스, 아치, 뭐 이런 아케이드 같은 고전적 건축 요소들을 건축에 적극 도입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도입했을까요? 예쁘니까, 멋있었으니까, 과거의 화려한 역사, 자기 선조들의 과거에 화려했던 역사를 지금 우리 상공업이 발달돼서 잘 살게 됐어. 그리고 그때 이 화려한 것을 통해서 나의 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의 형태와 장식에 있어서는 수학적 관계의 바탕을 둔, 그러면서도 조화와 질서, 균형과 통일에 의한 형태미를 추구하였고요. 또 외벽의 경우는 벽면은 거칠게 마감해서 재질을, 그러니까 벽면을 일부러 거칠게 마감을 해서 그 재질을 강조하는 러스티케이션 기법, 그러니까 이 러스티케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앤틱한 시골풍으로 다듬지 않은 거친 화강석 재료를 말하는데요. 이 러스티케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쌓았는데 다 이렇게 거친 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저층 부일수록 더 거친 마감으로 처리하고 고층 위로 올라갈수록 잘 다듬어진 마감 방법을 사용해서 같은 재료지만 재질을 달리해서 인면의 다양성을 표현하였습니다. 현대 건축, 현대 실내 건축 공간에서도 같은 마감재인데 겉 표면의 질감 상태를 달리해서 공간감을 표현하고요. 또 그 재질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건축물 혹은 실내 공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나무, 그러니까 우드, 철판, 플라스틱, 카펫,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단정 지어서 단일한 마감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컬러이지만, 같은 재료이지만 어떻게 내가 거친 정도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의 피부가 닿고 발이 닿고 손이 닿을 때 혹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신다면 분명 더 멋지고 효율적이고 더 분위기 있는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르네상스 건축의 개괄적인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르네상스 건축의 초기, 중기, 후기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건축적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